시청자 여러분, 제8호 태풍 샌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 경제를 주창한 바로 다음 날 어제 김정은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면서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장밋빛 미래만 말하는 대통령. 국민들은 모두 안보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 태평무사를 외치는 안보실장,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그 안보실장이라 할 만합니다. 이정군 전 델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논설실장을 해서 실장, 국장 이걸 제가 헷갈립니다. 이 국장님. 그냥. 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질의와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현종 예. 이 안보실 2차장이 간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같은 수준의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전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웃을 수도 없고 참 울 수도 없고 이 좀 우프다 그럴까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표창원 의원 여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의원이니까 당연히 운영위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서관들을 불러서 묻는 그런 곳에서 당연히 뭐랄까요, 보디가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예,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했죠. 그런데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려다가 사실은 너무 오버를 했습니다. 꼬였지요. 예, 완전히 꼬였습니다. 자,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핵실험이 있었느냐?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적이라도 있느냐? 또 ICBM.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분히 어떤 뉘앙스냐면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사실 도발이 없었으므로 평화무드 아니냐. 잘한 거 아니냐, 안보가.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잘 짜야지 대답이 바로 나오는데. 손발이 맞아야죠. 그래, 손발이 맞아야죠. 그래야 이제 그 고스톱이 되는데 이게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순간 이 질문에 당황한 거예요. 언제 몇 번 쐈지? 뭐 당황했는데 문제는 당황하니까 김현종 안보 2차장이 옆에 귀갯말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안 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표창원 의원 아유 당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렇게 당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이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다 공공연하게 방송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보 2차장이 귀갯말 한 것까지 방송에 다 들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9월에 네. 6차 핵실험을 단행하죠. 9월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4개월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네. 핵실험만 했습니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3번이나 사실은 그렇죠. 그 연습을 해요. 네. 그것도 2017년 7월 4일, 7월 29일, 11월 29일 이렇게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미 서부 해안에 닿을 정도의 거리에 이 연습을 했다가, 실험을 했다가, 마지막에 11월 29일에는 워싱턴 DC까지 그렇죠. 쏠 수 있는 거리에 그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럼으로써 나서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핵실험을 한 차례, 그 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3차례나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김현종 안보 2차장이 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서실장이 정정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지켜본 기자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아니 안보를 그렇게 우선시한다는 이 정부의 비서실장이 몇 번 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거를 도와줬다는 밑에 스태프 역할을 자처했던 김현종 2차장. 교수님, 김현종 2차장이 전공이 안보 쪽이었나요? 아니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이 김현종 2차장은
외교 안보 뭐 통상할 거 없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나서서 청와대랄까 우리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너무 나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종 2차장은 원래 통상 전문가입니다. 네네. 그렇죠. 미국에서 네. 외교 변호사. 안보는 이분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에요. 특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1차장 소관입니다. 그렇죠. 김유군이라고 네. 1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전혀 얼굴이 안 보이지도 보여요. 않고요. 전에 그렇죠. 그 목선 사건에 한번 국방부에다가 압력을 넣었다고 해갖고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받았잖아요. 네네. 주의하라고. 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그런가요? 교체를 하든지 예. 뭐 실제로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교체하든지 문제는 이 김현정 안보 2차장 말씀하셨듯이 미국에서 통상 분쟁 변호사로 그렇죠. 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 스카우트 돼서 한미 FTA를 예. 뭐 전면에 나섰다 해갖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금 안보 2차장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네, 예.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그 8월 2일 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는 강요 결정을 내렸을 때 바로 김현정 안보 2차장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은 평창올림픽 때 한미 연합 훈련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일본 한국 주한 일본인들에 대한 그런 유사시 이 대피에 네. 대한 훈련을 주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북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뉘앙스로 비난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게 일본과의 무역 분쟁의 통상 전문가로서의 2차장이 지금 할 얘기냐? 그렇죠. 굉장히 뉘앙스가 예, 좀 예. 다른 얘기잖아요. 예, 예. 완전히 그건 다른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어저께도 나섰는데 나서고 있다면은 안보와 외교와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정보와 또 정확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저께 사실 보여준 건 너무 형편이 없었잖아요. 적어도 안보실 2차장이 네. 자기의 전공이든 아니든 핵실험하고 ICBM 쏜 거 이거야말로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그것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대충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도 몰라. 안보실 2차장도 몰라. 도대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뭐 핵실험이 없었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핵실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건 또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가 준비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평화 무드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게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북한의 도발 일지입니다. 지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14일 그러니까 5월 9일에 취임한 바로 일주일도 안 됐어요. 5일 이후 5일도 안 돼서 탄도미사일 화성 1호기를 발사한 거를 필두로 해서 11월 29일까지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도발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북한 도발이 없었다? 이건 참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장을 제가 또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그 그래픽 사진인데요. 그 다음 장은 바로 올해 들어서 북한이 도발한 일지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보시다시피 6차례이고요. 그렇죠. 6차례인데 각각 2발씩 쐈으니까 날짜로는 6일이 계산됐지만 2차례니까 2, 6, 12, 12차례에 걸쳐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하루가 멀다고 탄도미사일을 쏘아댄 거예요. 예, 그렇죠. 북한은 또 그것도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방사포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날아간 거리가 평균 400km 이상입니다. 그러면 평균 400km 이상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주나 혹은 성사드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거의 우리나라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600km까지 있으니까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표창원 의원을 포함해서 현 집권 여당 사람들은 전부 미국인들인 것 같아요.
외계인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최소한 미국인이니까 이게 장거리를 안 쐈으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안심할 수 있다. 달나라에서 온 것 같네요. 그렇죠. 달나라까지는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6차례에 걸친 건 전부 다 이 남한의 주요 군사 기지들을 타기술에서 평택, 성주,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전혀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군다나 이건 전부 다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해서 이전 2017년도에 쏜 것과는 좀 다른 형태입니다. KN-23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쏜 다음에 내려올 때 보통 그 전에 탄도미사일은 내려온 그 궤적을 그리면서 바로 목표물을 향해서 가지만 이스칸데르급은 내려온 다음에 요격 회피, 전혀 미사일이 가늠할 수 없는 다시 비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직선 그러니까 비행을. 우리 방어 체계로는 걸 요격을 할 수가 없는 현재의 방어 무기라는 체계. 거 아닙니까? 현재의 방어 체계로는 요격을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사실 비서실장하고 이야기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려다가 사실 양쪽 다 무식하다는 것만 증명한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경제 위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특히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안보 위기도 이거 심각하구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면서 언론이라든가 여론이 안보 위기, 경제 위기에 이어서 안보 위기까지 쌍끌이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진화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표창원 의원한테 그거 좀 질의 좀 해.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탁 답변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려고 했는데 그 패가 엉뚱하게 지금 뒤틀린 겁니다. 그렇죠. 아니 짜지도 못해?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흉을 봐야 되나요? 완전히 봉숭아 그것도 못 짜? 학당이라니까요. 예. 청와대가 봉숭아 학당이에요. 근데 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네.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네네. 그 이후에 벌어진 예, 질이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예. 한국당 야당 의원들이 이 우리 그런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데 이런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협이 없느냐? 그러니까 정영 안보실장이 전혀 우리 안보 위협이 없다. 또 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 남북 군사합의에. 그러니까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정영석 한국당 이제 수석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부대표. 네네. 저런 안보실장이 있으니까 우리 안보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그냥 또 받아친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정용 안보실장의 이러한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네. 이런 사람이 이런 안이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게 정말 믿어야 되나요? 이래도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정치 내지는 또 청와대 문법과 완전히 정말 달랐다. 이 정부나 이 청와대는 정말로 새로운 정말 이 낯선 그런 정부라는 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은 뭐랄까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 그럼. 그 어떤 사람보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내를 정확하게 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안보라는 건 정용 안보실장의 입을 통해서 국내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정용 안보실장의 말에 의해서 사실은 중국이든 러시아든 한국의 이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안보실장이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정부 들어서는 외교장관의 역할이나 국방장관의 역할이나 또는 뭐 국정원장의 역할이 안 보여요. 다 정우영 안보실장이 다 해요. 어디서부터 꼬였냐면 사실 그게 싱가포르에서 그 북미 회담이 결렬된 이후부터 사실은 이 정부는 완전히 올스톱 됐어요. 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안 갔거든요. 근데 보통 플랜 B 또 컨디션스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플랜 A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꼬여 있는데 그 말씀 뭐 나중에 뭐 다시 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그런 위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안보 위협이 없다라고 단언해 버렸어요. 아니, 모든 국민들이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그러한 위협 때문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최근에 뭐 이 금융시장까지도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여러 가지죠. 한일 문제도 있고 예, 미중 그러니까 문제도 다른 있지만 중요한 그럼에도 문제죠.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그 상존하는 위협이 상수이기 때문에 네. 변수가 닥침으로써 그렇죠. 시너지 완전히 효과를 이 내는 시너지 거예요. 효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실 정양석 의원하고의 그 사대질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 정의용 실장이 사실 그 이전에 정의용 실장이 기용됐을 때의 그러니까 그 이 평가에 의하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다부터 뭐 이런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뭐 사대질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양석 의원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9.19 군사 합의에 보면 심각한 그러니까 그 안보에 위협을 가했을 때 군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깨진 것으로 본다라고 제 첫 번째 조항이 돼 있다. 이거 제가 써왔습니다.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이고 해상이고 육상이고 간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탄도미사일 쏘면서 북한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한국 당신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이게 적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법을 국어를 안 배웠나? 문법을 모르나?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최근에 북한의 그 패턴과 달라졌어요. 예. 최근에 북한은 예를 들어 쏜다 그러면 외무성 담화 이런 건 훨씬 후에 나와요. 근데 쏘자마자 다음날 외무성의 담화로서 맞을 짓을 하지 말아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쏜 다음날 또 김정은이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김정은을 인용을 하면서 무력 도발을 계속하면 우리 계속 쏠 거다라고 김정은 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무성 담화와 김정은의 이 인용은 연달아서 나온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서 적대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쪽을 겨냥해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 쐈다라는 거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안보 위협이 없다. 9.19 그러니까. 군사 합의를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양석 의원이 아니 지금 정경도 국방장관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전날 합의를 예, 국방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에서 바로 그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걸 얘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그걸 들이대자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말싸움이 돼버려갖고 왜 초선을 무시하느냐, 당신이 실장을 무시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청와대가 이 운영위에서 벌써 이게 그날 벌어진 게 또 김지태 논란으로 또 비서실장도 네, 한번 다른 것도 다뤘잖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어저께 뻗댄 거예요. 의원들 앞에서 아니 손가락질도 하고. 근데 누가 삿대질이죠, 삿대질. 그러니까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 상황은 운영위에서 사실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를 내면서 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라는 등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어떤 상황.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 문법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국정의 전반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 실정을 거듭하면서도 이것을 일종의 캄프라치 위장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회라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고 국회에 와서는 아주 제대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 오만방자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국회를 무시하고 무슨 야당 어떤 개별 의원에 대한 삿대질이 아니라 국민한테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제유익이 없어요. 아니, 안보유익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지. 국민들이 왜 그것 가지고 구시렁거리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나 혹은 반대 진영의 목소리라고 해서 그렇게 듣지 말고 진짜 듣고 싶은 건 교수님 이거예요. 당신들 다른 대안이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정부는 안보든 아니면 경제든 아니면 외교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다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일 관계가 막 악화되니까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평화 경제로 일본의 우위에 서겠다. 남북 경협으로 극복하겠다. 이거 외교 문제고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이고 한일 관계가 풀어야 될 진짜 지금 당면한
적시된, 그러니까 반도체 이 3개 품목만이 아니라 1,500개 품목 중에서 어떤 거를 앞으로 우리한테 사실 공격할지 모르는, 무역 전쟁을 벌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 상황에 덧대서 남북 경협만 하면 다 풀린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교수님. 남북 문제가 안 풀리고 있다. 그러면 안 풀린 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플랜 B가 없느냐? 아니, 그러니까 외교 문제는 외교 문제로 그렇죠. 풀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로 풀고,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로 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 다 남북만 잘 되면 된다? 남북 안 되면 어떡할래? 플랜 B 없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기승전 북한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과의 갈등은 일본과 풀어야 할 문제고 뭐 남북 관계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구애랄까? 이게 병적인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그게 전염이 돼갖고 참모들까지도 모든 걸 북한으로 그리고 북한 감싸기에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양석 의원의 얘기가 안보실장할 때 안보실장이 이 모양이니 나라 안보가 이렇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NSC를 한번 주재를 합니까? 그런 도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합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의무를 지금 방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문재인 정부 1기 때는 사실 지금 단거리 미사일도 많이 발사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립니다만. 근데 이때마다 주재를 했어요. 주재했죠. 주재하고, NSC. 그리고 또 현무 미사일. 현무 미사일도 맞대응을 했잖아요. 예, 똑같은 쏘았죠. 기준인데 지금은 이 상황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최근에 6발을 보면 동해안 일대에서 쏘다가 또 최근에 황해남도까지 가거든요.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언제 그것을 포착을 해서 사실 이 도발을 중지시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고체 연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이동식 발사대도 완전히 이 정착이 됐고,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정도의 벌써 6군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쐈다는 것을 실험을 성공했다. 그들 표현에 의하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없고 NSC 주제도 없고 잘 되고 있고 질문하면은 화만 내고. 그러니까요. 근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플랜 A밖에 없었구나, 이 정부는.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와서 답방을 하고 올해 내로 해서, 그 다음에 유엔 손잡고 유엔 가서 연설하고, 예. 그 다음에 11월 달에 노벨 평화상 받고, 예. 그러면 끝!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그 점심 때까지도, 그날 점심 때까지도, 그 청와대에서 우리 이제 중계 방송 봐야지. 3회까지 준비해러 왔다는 거예요. 어느 방에서 볼까? 그 기자들한테 그랬던 거 아니야? 우리 어느 방에서 볼 거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점심 12시 때. 근데 이미 그때 틀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 상황이 있는데 모르고 일본은 있었다는 다 알고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 모든 계획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다른 계획도 좀 세워라. 완전히 거기서 그것만 부여잡고 이거 돼야 되는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청와대가 그런 처음에 마련한 A 플랜이 없어지니까 그게 완전히 어그러지니까 편직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은 있어요. 또 경제도 어려워. 거기에 김정은 후보까지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은 지금 유일하게 내세우는 게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뭐 말은 좋아요. 이 정권은 아주 말 만들어내는 데는 선수예요. 무슨 용어 만들어내는 거, 무슨 평화 경제다, 무슨 소득주도 성장론이다, 포용 경제다,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나마 유일한 성과라는 이 김정은과의 이 평화 무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런 것까지 깨져버린다면은 이 정부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국민들로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정부를 겪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보수도 저도 진보도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뭐 진영도 중요하지 이념도 중요한 게 아니라 꼬였으면 스텝이 꼬였으면 꼬인 대로 사실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워딩,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안보실장도 지금 상황 관리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라는 건 뭐죠? 최소한 자신의 지지자만이 아니라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 줘야 돼요. 그래야 반대자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게 청와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반대자 중에서도 중도가 있잖아요. 예, 왜 무당파도 있고 예. 중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금 사실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함해서 최소한 정무적인 어떤 멘트라도 했어야 돼요. 어저께 안보실장은. 자, 그걸 엄중하게 사실은 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런 최소한 그런 모든 것도 하기 싫으면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는 있다. 이런 정도만 이런 정도의 멘트만이라도 사실 안보실장이 해야 되는데 아예 한쪽 편 딱 해서 아니 뭐가 위험이 있느냐? 그럼 안보실장이 아니죠. 그럼 홍보수석이 할 얘기죠. 저는 안보실장과 홍보수석은 달라요. 저는 이 정용 이 안보실장 이분은 빨리 물러가야 할 사람이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때문에 이분의 오판으로 저는 이 김정은의 사기극이 이뤄지고 있다. 비핵화 사기극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정용하고 서훈이하고 지난해 3월 4일인가 5일 그 특사로 북한 갔다 왔습니다. 김정은이 만나고 왔잖아요. 네. 갔다 와서 한 얘기 중에 첫째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네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보증 섰죠. 보증. 예. 그러니까 백악관까지 가서 보증을 섰죠. 예. 또 하나는 그 중에 이 얘기 중에 하나는 대화를 하는 중에는 ICBM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같은 거 쏘지 않겠다고 본인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와서는 탄도미사일 막 쏘고 있는데 그게 9.19 합의도 위반도 아니고 자기가 했던 얘기 탄도미사일 안 쏘다는 그 김정은의 약속 이것도 어긋나는 소리를 지금 계속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운영위는 하루 종일 어찌됐든 표창원 의원과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 그다음에 정영석 의원과 정우영 안보실장,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과 예. 또 노영민 비서실장 이렇게 계속 이 충돌과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확한 게 국민들이 느낀 건 뭐냐면 현재 청와대의 인식, 청와대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암담한 현실을 보여준 게 아닌가. 뭐 운영위도 그렇지만 뭐 우리 또 이 국장님은 경제 쪽에도 좀 조예가 있으신데 정말 뭐 다 알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환율 전쟁으로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으면서 네.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지금 한일 갈등으로 더 이중 폭탄이 지금 막 우리 경제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미중 간의 그런 고래 싸움에 완전히 우리가 새우가 등이 터지게 된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청와대라든가 뭐 관계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정확한 인식,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태평무사하지 않습니까? 아무 위기가 아니다고 지금 청와대 또 뭐 장관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IMF냐 어제 운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슨 IMF 소리가 나오느냐. 물론 정부 입장에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랑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 정부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하는 공직자가 안 보인다는 게 저는 가장 두려운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총리 고건 또는 이현재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책적인 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게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천생 공무원들 있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런 이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이 앵커들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닻을 내려주는. 근데 이 정부는 그냥 다 휩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서 국민들을 중도 이후에 우파들을 그래도 이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책적 판단하는 공직자. 그게 바로 지금 냉철한 판단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 정부가 사실 초유의 일이다라고 보여요. 정말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청와대, 봉숭아 학당 수준의 코미디를 연출하는 인식과 식견, 지적 역량뿐인 이 청와대가 국가 컨트롤 타워로서 과연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정말 한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